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89%가 넘는 경선 득표율을 기록한 이 후보는 당 대선 후보로서의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89.77%의 득표율로 유효 투표자의 과반 이상을 득표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 번째로 도전에 나선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전국 누적 득표율은 89.77%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78.04%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14차례 강조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첫 일정으로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앞서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때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이후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이 후보가 첫날부터 통합과 경제를 앞세워 전통 민주당 지지층에 더해 중도, 보수 표심까지 끌어안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국민의힘이 2차 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취합해 결과를 발표하는데 각 후보들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50%와 일반 국민 여론 50%가 반영되는 2차 경선 투표를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이틀간 경선 투표를 거쳐 내일 결선 진출 후보가 발표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최종 후보자로 결정되고 아니면 1, 2위 2명이 양자 토론을 거쳐 5월 3일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 결심과 단일화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각 후보들은 이미 한대행과의 단일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 한덕수 또 이재명 대 우리 후보 이렇게 1대1로 서로 대결시키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원시합 경선이라는 게 토론 한 두세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상대 여론조사 경선이 그게 이제 노무현 후보 때 하던 그 방식일 겁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한덕수 아니라 김덕수라도 해야 되고. 보수의 중심은 국민의힘이고 국민의 힘의 경선에 집중할 때다. 한대행은 이르면 오늘 출마를 권유했던 정대철 헌정회장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는데 후보의 공직자 사퇴 시한이 주말로 다가온 만큼 대권 도전 관련 결정을 논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도 결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대행은 보름 전 출마를 권유했던 정치권 원로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했는데 이르면 내일이나 주 초반 정 회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주 초반 정치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대행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데 두 사람은 지난 연말과 올해 초 두 차례 만났습니다. 정 회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한대행이 주 초에 전화드리고 찾아뵙겠다고 했다며 출마 결심을 내린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만남 장소는 헌정회가 아닌 제3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남이 이뤄지면 정 회장은 한대행에게 1987년 6.29 선언처럼 분열된 국론을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조언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대행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사회 통합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앞서 보름 전 정 회장이 먼저 한대행에게 출마를 권유했는데 정 회장은 이명박부터 윤석열까지 전직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며 운명이 그렇게 흐르니 다들 막지 못하고 어쩔 재간이 없더라. 이번에는 운명이 한대행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회장은 한대행 친형의 친구이자 고교 대학 선배로 어린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정치권에선 한대행의 정 회장 만남이 대선 출마 움직임의 신호탄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일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30일 당내 선관위 출범을 선대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곧바로 본선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통합 행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명계, 일부 중도 인사 등을 영입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 독주가 예상됐던 만큼 득표율이 관심이었는데 90% 가까운 득표율로 본선 전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된 셈입니다. 국민의힘도 좀 살펴볼게요. 아직 최종 후보가 선출되기 전인데 이번 주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여론조사 당원 투표 진행을 하고요. 내일 4명 중에 2명을 떨어뜨립니다. 2명 컷오프해서 2명을 남기는데 이때 과반이 득표하지 않으면 1, 2위가 다시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30일에 TV조선에서 토론회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당원 투표, 여론조사를 다시 해서 3일에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경선 내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한대행의 입장 이번 주에는 나오는 겁니까? 이번 주에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공식 일정 마무리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미국에 다녀온 최상목 부총리 등으로부터 한미 협상 보고를 받고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헌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0일에는 트럼프 주니어 또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방한을 하는데 이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이 30일 1일에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까지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그 이후에 사퇴 수순을 밟는다 이겁니까? 예, 이 총리실 안팎을 취재해보면요. 내부적으로는 30일을 잠정 사퇴 날짜로 가정하고 일정을 조율해왔다고 합니다. 총리실 일부 고위 관계자들도 주 초에 사퇴가 예정되어 있고요. 다만 이 방한 인사 회동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하루 정도 늦춰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을 저희가 이번 주에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권 안팎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결심한다면 그 배경은 뭐라고 분석되고 있습니까? 한대행 측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한대행은 권력 분산형 개헌, 특히 임기 단축 과도 정부 모델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면서 이 과도기 정부 수장으로서 역할론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개헌, 통합 등을 내세워서 반 이재명 빅텐트론으로 이어가겠다는 건데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잔여 임기 2년만 채우고 물러나자 이런 안도 검토할 정도로 한대행 임기 단축 개헌에 공감대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각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과 한대행이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런 응답,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83%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 모두가 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현실적으로는 이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한덕수, 이 김덕수 연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원론적으로 단일화 시나리오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기도 한 겁니다. 지금 문제는 단일화를 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참 촉박하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5월 3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뒤에 후보 등록 기한인 5월 11일까지 단일화 협상을 끝내야 하는 건데요. 일주일 안에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한대행 역시 현실적 어려움이 커집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선 후보를 등록하면 200억 상당의 선거 보조금을 받는데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는 쓸 수 없습니다. 한대행도 무소속 출마를 하기에는 이 선거 자금이나 조직력 등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한대행 출마 준비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한대행 주변 그리고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2, 3주 전부터 사실상 이 캠프 조직을 꾸리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얼추 캠프 조직을 짜고 있고 다들 출발 버튼만 기다리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여론과 이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출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여권 내부에서는 이 반기문 시즌2는 만들지 말자 이런 경계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동안 국민의힘 4명 후보 경선 캠프에 좀 참여하기에 미온적이었던 의원들까지 움직일 가능성 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낼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기 대선은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 후보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라이브 방송, 이른바 라방을 켜는 후보들이 많다고 합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최근 매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차 안에서 바나나 우유, 과자를 먹거나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밤인데 뭐 하고 계시나요? TV 토론회, 현장 방문 등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차량 안에서 또는 밤 늦은 시간에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라방의 장점입니다. 저희 산소를 제가 성묘하고 그리고 이제 안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무지하게 바빴어요. 지금 뭐 선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라방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친근함을 강조하려는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는가 하면 한번 날려주시죠. 저는 우선에 손가락 하트부터 사랑합니다. 예. 지지자들이 궁금해하는 간담회 현장이나 출마 선언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창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다시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손쉽게 다수의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의 라방 활용은 더 많아질 전망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년층과의 소통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대선 경선 2차 투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후보들은 사자 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상처받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30명 넘는 줄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이런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그리고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사과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홍준표,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보류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번 2차 경선 투표가 당심과 여론조사 반반이 되다 보니까 각 후보들 간에 어떤 전략적인 고려가 들어간 거다 이런 분석인데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내심 앞으로의 본선까지 긴 일정을 고려한다 그러면 본선까지의 정치 일정 중에 사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언제 밝힐지에 대한 시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네 분에 대한 그 갈등 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사과 이것을 경선에서 경선 전략으로 삼는 후보자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후보들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본선에서 본선 전략으로 세운 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저 부분은 여러 가지 당내 의견을 취합해야 되지만 어쨌든 선거 전략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네 분이 하는 것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 다만 이런 건 있죠. 뭐 국민의힘이 사과하는 부분도 사과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제 우리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에도 사과를 요구해야 돼요. 이제 국회 운영의 전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마저 결정문에 그 적시를 한 상황인데
이것을 정치인이 상대 정당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히 당원들 입장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당심의 구애를 하기 위해서 저런 답변을 내신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조기 대선 초반만 하더라도 탄핵 찬성하는 분들이 저런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흐름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탄핵 찬성은 줄곧 주장을 해왔었습니다만 다른 후보들에게도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도 우리가 중도층에 나중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탄핵과 관련된 입장 선회를 좀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좀 잡힌 게 아닌가. 변화된 당심에 대한 고려가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 것도 있는 건데 근데 또 두 후보 탄핵을 반대했던 두 후보는 다른 태도를 보였죠. 김문수 후보는 줄곧 똑같은 태도로 시종일관 민주당 탓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선을 고려해서 내가 후보가 되면 고려하겠다라고 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저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투표율이요 42%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높은 수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저희가 이제 모바일 투표라고 해서 예. 휴대폰으로 직접 본인이 하는 투표가 하나 있고요. 이것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ARS라고 해서 예. 전화가 오면 하는 방식으로 양 이틀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도 경선 때는 이틀씩 했어요. 모바일 투표 이틀, 그다음에 ARS 이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보면 44%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해 보면 지금이 2% 정도 낮은 건데, 그러니까 탄핵 정국임을 고려해 보면 당원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해서 예상 외로 높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고, 실제 전체 투표율을 보면 63%인 지난 2021년 때보다 약간 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도부가 걱정한 그런 사유를 감안해 보면 예상외로 높다라는 평가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 투표와 또 여론조사를 취합을 해서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결국 지금 쟁점은 이거 같습니다. 최종 후보, 과반을 넘는 최종 후보가 한 명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두 명이 올라갈 것이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흐름상 과반을 넘는 후보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탄핵 찬성 쪽에서 한 명, 탄핵 반대 쪽에서 한 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그 다자 토론 그리고 마스 토론이라는 그 토론회를 거치면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좀 많이 부각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부각돼 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흐름은 탄핵 찬성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의 아까 말씀드린 단점, 포용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된 것들이 과연 어떻게 본선에 반영될지 저는 그게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 두 명이 올라간다면 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 저는 탄핵 찬성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좀 아무래도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반대 쪽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후보가 흐름을 탔다고 봤는데 지금 만나는 분들은 김문수 후보의 저력을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보시고 어떻습니까? 두 명 누구로 보십니까? 당내 문제라서 과반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보면 글쎄요, 뭐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다음에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아무래도 좀 앞서 있는 듯한 이런 전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향해 가는 가운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가 여전히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후보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한덕수 대행 차출론 언짢다. 아주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갖추고 계시는 분인데 반드시 이재명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제 동그라미를 들었는데요. 특별히 뭐 기분 나쁠 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선출하는 후보가 보수 진영을 대표해서 이재명과 싸우게 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덕수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을 잡을 수 있겠는가 당원들 요구가 많습니다. 공교롭게 안철수 후보님만 동그라미를 드셨고 나머지 세 후보는 X표를 드셨는데 그 X표를 든 후보들 간에도 미묘한 입장차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안철수 후보는 솔직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후보자 각 개인별로 보면 기분 좋을 리는 없죠. 나의 동무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뭐 개인적인 의미로 솔직한 것이고 다만 이제 진영 전체로 보게 되면 이길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이론이 많고 일단
보수 분열은 필패라는 것은 뭐 다들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적 지지를 어느 정도 받는 분이 나와서 내가 그분을 이기거나 힘을 합쳐서 이재명 대표와 대결하겠다. 이런 구도를 마다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실은 좀 국민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마다한다고 언급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약간 찬성하는 듯한 희망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나오면 붙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네. 그런 식의 의무론적 자세를 취하고 계신데 어쨌든 네 분이 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 찬성한다고 이해를 하고요. 내심의 솔직한 의사를 떠나서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설준되는 후보가 누구라도 사실은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예상합니다. 성춘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안철수 후보만 솔직했다라고 보여졌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후보들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돼야 되니까. 근데 보수 진영 안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 있으니까 그분들의 지지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분들이 느낄 때는 지금 조별 토론, 맞수 토론, 뭐 다자 토론 이렇게 치열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왜 한덕수 권한대행만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종 결승에 마치 올라 있는 것처럼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 이거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번 조기 대선 때문에 검증 기간이 짧은데 당내에서도 한 2, 3주 정도의 검증 기간밖에 없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일주일 안에 과연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든 한덕수 권한대행과 만약 단일화를 추진할 경우 저는 아마 잡음이 크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이번 주에 이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만나기로 했다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 그대로 언론에 노출이 되곤 해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 의지가 있다면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헌정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도 흘러나왔고 또 저희 권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화한 내용도 또 언론을 통해서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게 중계된다는 것인데 이게 선거라는 게 타이밍도 있는 것이고 또 각자 언급하는 부분이 전략적인 측면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숙고 없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면 이거 전략 노출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남 시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시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성춘 부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요. 왜냐하면은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임무는 60일 동안 대통령이 없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라고 임명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내팽개치고 본인의 위기 관리가 아닌 인기 관리만 하다가 대통령 후보에 나가기 위해서 이거를 관둔다? 국민들께서 이거를 오롯이 좋게 봐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지금 선거 자금 문제도 있고 상당히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냐 마냐, 외부에서 하냐 마냐, 이 복잡한 문제도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한 번 더 재고를 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불편함을 끼칠 수 있고 보수 진영 내부에도 분명 이거는 복잡한 잡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국가를 생각하는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시종일관 같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민주당 대선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선출 직후 수락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그 결과를 고루 나누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이재명 후보가 9대명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90% 넘는 지지율을 받을 것이냐, 이런 말들이 신조어로까지 나왔었는데 90%를 넘진 못했지만 여전히 89%라는 수치가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율이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당내 분란을 잠재울 수 있는 선출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상당히 비민주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과정은 민주적이었는데 그 과정 이전에 밭을 다지는 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는 거죠. 본인에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추정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고, 당내 그다음에 룰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도 갑자기 룰을 바꿔버리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과정에 있어서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당이 장악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당 장악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장악된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 수치를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되면 더욱더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폭주로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예, 이런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온 그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 앞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도 그 말씀해 주셨던 여론조사 업체 여기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행사 사태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고 문제가 제기됐었던 그 여론조사 업체를 사실상 같은 업체로 이번에도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업체 문제도 있고요. 경선 방식의 문제, 예. 당심 50%, 여론조사 50% 이거에 대한 그 20년 동안 해왔던 그 민주당의 룰을 바꾼 것도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김동연 후보나 그 김경수 후보를 지지했던 한 10%에 그치는 지지율일지라도 그분들이 본선 지지에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좀 지지해줄 동력은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선 과정 중에 나왔던 이런 볼멘 소리라든지 불만들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오롯이 고민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가 오늘 대선 후보, 최종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된 이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이 서울 현충원을 찾아서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고 하는데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어제 수락 연설문에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합을 유독 강조하셨고요. 국민 통합을 초반에 그 수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 후반부에는 이념이라는 거는 사실 국민의 그 국가, 국민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행보 사실 이재명 후보가 올 초부터 보여왔었거든요. 자, 이념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실용으로 가자. 보수 가 추구해왔던 가치이건 정책이건 모두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해왔던 기존의 노선과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신 건데 오늘의 행보 역시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보가 어떤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반감을 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반 이재명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몸부림은 이제 몸으로 치고 진심으로 치는 건데 사실은 저런 말씀들이 여태까지 뭐 수개월 빠르면 수일 내에 번복되곤 하거나 상반되는 또 행동으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예. 지금 국민통합을 여러 번 가장 많은 그 말씀을 하셨지만 또 보면 내란 종식, 내란 세력.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전에 국정농단 이후에 적폐청산으로 이어졌던 상대 진영에 대한 괴멸. 이런 것들이 또 현실화될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장을 말씀하시지만 또 엔비디아의 뭐 그런 같은 기업의 70%, 30%를 국유화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성장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 법안도 또 성장에 저해되는 법안을 그대로 추진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저 외교관계나 이런 데서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지금 저희 민주당의 1차 탄핵안에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에 보면 한미일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 탄핵 사유를 넣다가 나중에 뺀 적이 있어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관련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볼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등장이 대한민국에 외교적으로 악재가 되지 않을까. 친중 행보를 보여왔던 그렇게 평가받을 언행을 했던 여기에 대한 상대 진영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외교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국익에 또 저해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큰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가지 또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또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대법원에서 선거법 사건 이제 심리가 진행 중인데 11일 전에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0일 전에 결론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이제 상고 기각일 가능성이 큰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기준을 세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그 행위 유형에 대해서 이게 어느 범위인지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예. 다만 이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 상고 기각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지만 한편 보면 6월 3일 이전에는 무조건 결론이 나야 된다. 이것이 파기환송이든 파기자판이든.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원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6월 3일 이전까지는 무조건 판결이 나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대법원 전합으로 넘어간 이 선거법 사건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예. 진짜 속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상고 기각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주시기는 하지만 정말 어떤
다른 측면에서는 정말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일부 의원님들은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 다수는 근데 이거 상고 기각이기 때문에 이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내는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죠. 내일 교통사고가 날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사실 파기자판 가능성은 낮다 못해 거의 희박한 상황이고요. 지금 2심 무죄로 올라간 것을 유죄로 뒤집을, 그래서 파기 환송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확률 때문에 굳이 지금 법원이 어떻게 보면 대선 전에 범인들의 이런 것들을 좀 털어내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는 것을 너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고기각돼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하나의 짐을 덜고 대선 본선에 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시각도 당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기 자판 또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그런 파장들에 대한 당내 우려 또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건데,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됐을 때 가장 여러 가지 파장이라든지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전압에서 뭔가 정리하지 않으면 파기환송될 확률이 가장 높죠. 왜냐하면 그간의 판결 내용들이나 법원의 입장들을 보면 사실 지난 항소심의 경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물론 환송심에서 양형을 다시 정해야 되는 그 절차는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보면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유죄 취지인 거고, 이런 부분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러시아 전선에 파병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파병은 북러 조약에 따른 것이고 김정은이 직접 정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루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노동당 중앙군사위의 서면 입장을 공개하며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보도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어제 서면 입장문을 통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진행된 전투에 북한군 부대가 참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파병을 공식 시인한 지 이틀 만입니다. 당 군사위원회 입장문에 따르면 이번 파병은 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부합되며 그 이행에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러 조약 4조에 근거해 무력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면서 국가 수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이번 파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입장문에 따르면 수도에는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고 말해 파병을 통해 적지 않은 북한군 희생자가 생겼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26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총참모장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용기와 영웅적 행동을 보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파병을 인정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80주년을 앞두고 김정은을 초청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오늘 낮 10시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합니다. 가입자 2,500만 명 전원에 대해 무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유심 재고량이 넉넉치 않아 혼란이 우려됩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준비된 유심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는 문구만 걸린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주말 동안 유료로라도 유심을 교체하려는 사용자가 몰리면서 대리점은 장사진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예약이 마감되기도 했고 당장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SK텔레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유심 무상 교체에 들어갑니다.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은 전국 2,600여 곳의 T월드 매장에서 무료로 유심을 바꿀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 명과 해당 회사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을 합해 교체 대상자는 2,5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모두 교체를 희망할 경우 매장당 약 1,000명씩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심 재고가 부족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SK텔레콤 측은 온라인 예약을 신청한 뒤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심카드 재고가 없는 매장의 경우에는
예약을 해주시면 준비되는 시점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SK텔레콤은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에서 해당 회선을 쓰던 60대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5천만 원이 이체되는 일이 발생해 연관성을 파악 중입니다. 정부는 해당 사태의 해킹 방법과 정보 유출 규모 등 조사에 약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조기현 변호사, 하민경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유심 카드를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당장 모든 가입자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네, 오늘 10시부터 이제 예. 전국에 있는 2,600여 개 그 T 매장에서 이제 바꿔주는데요. 유심 네. 교체를 해주는데 이 유심이 지금 현재는 10,0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다음 달 말 되면 이제 한 5만 개 정도를 이제 더 보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SK텔레콤 측에서는 어제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게 만약에 피해가 발생을 하면 100%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것을 가입을 하면 이것도 당연히 무료입니다. 이 유심 정보를 탈취해서 이제 복제폰을 만들더라도 그 복제폰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그런 서비스인데요. 네. 이게 유심 카드를 교체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또 조금 더 빠르게 손쉬운 방법으로 이제 교체를 하는 것보다 이제 더 빠르게 서비스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유심 교체 시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심이 이렇게 해킹이 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뭐 일단 조금 전에 하민경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복제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심칩에는 가입자, 고유식별 정보, 단말기 고유식별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요. 탈취된 유심칩 정보를 통해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유심칩이 복제가 돼서 다른 그 휴대전화가 개통될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 휴대전화가 개통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어떤 계좌 정보를 또 탈취해서 인출이 일어나거나 뭐 이 기존 계좌에 있던 돈을 네. 또 그 송금되는 이런 거래들이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SK텔레콤 사이트에서 유심 보호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유심 칩을 교체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이런 이 정보를 통해서 추가적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요. 유심 칩이 교체됐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전화로부터 인증 확인 요청이 오거나 메시지로 어떤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는 내용이 올 경우에 충분히 확인하고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또 사고가 있었는데 과거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도 이제 보면은 그 LG U+에서 가입자 29만 명의 이제 그 유심 예.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때 이제 또 개인 정보인 그 이름하고 이제 이런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까지 이제 유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실제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앞서 2022년도에는 이제 가입자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된 뒤에 그걸로 이제 사용한 그 복제폰으로 이제 돈이 또 이체되는 등의 그런 4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이제 접수가 돼서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이제 같이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신 그 사업자랑 같이 이제 개발을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예. 통신망 관리 시스템 FDS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피해 사례가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서 아마 이번에 SK텔레콤의 이제 유출 사례로도 피해 사례가 이제 보고되지 않는 것은 아마 그 시스템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SK텔레콤에 봐주기 대응을 했다. 이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사고 시간을 8시간가량 당겨서 한 걸로 정정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이런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예. 24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지금 탈취 사고가 최초 발생한 거는 SKT가 인지하기로는 18일 네. 오후 6시 9분이었고요. 이게 해킹 사고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그날 밤 11시 2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터넷진흥원에 신고가 된 것은 20일 오후 4시 46분입니다. 40시간이 지난 이후였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근데 확인해 보니
인터넷진흥원이 이제 이 최초 인지 시점과 신고 시점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 신고를 하기로 결정한 시점을 사고 시점으로 이 보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40시간 가량 늦춰지면서 사실은 추가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진흥원의 이 조치가 늦어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신고가 될 때는 이 사고의 발생 원인, 일시, 침해된 내용이 보고가 돼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SKT나 인터넷진흥원이 이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다소 석연치 않은 신고 시간 수정 정황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SK텔레콤은 어떤 책임을 좀 물을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지금 SK텔레콤에서 향후에 지금 이후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관계부처에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라 이렇게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은 이제 묻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적인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 위반으로서 행정처분 그러니까 이제 시정명령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T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또 피해자인 고객,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아직 피해 사례까지 접수되지는 않아서 이게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정보가 탈취됨으로써 고객들이 대단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이제 계속 직접적 손해는 아니지만 직간접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해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실제 이 다수 소송 그러니까 집단 소송을 통해서 대응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탈취된 정보에 의해서 구체적 손해 발생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하민경 변호사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남 한평에선 올해로 27년째 맞는 나비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서 순금으로 만들어진 황금 박쥐상이 나비보다 더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관광객도 예년보다 더 늘었다고 합니다. 김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둥 모양 유리 전시관 안에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황금 박쥐 6마리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전시관 주위엔 황금박쥐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황금박쥐 기운을 얻어서 우리 아들, 딸 다 대박나고 건강하고 시집장가 잘 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황금박쥐상은 전남 한평에서 천연기념물인 황금박쥐가 발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한평군에서 제작했습니다. 높이 2.1m, 가로 1.5m로 순금 162kg과 은 281kg이 사용됐습니다. 제작 당시 금값만 27억 원에 달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최근 금값이 급등하면서 현재 가치는 260억 원이 넘습니다. 금은 작은 거밖에 못 봤는데 이렇게 큰 거 보니까 엄청 신기했어요.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고 싶어요. 황금박쥐상이 관심을 끌면서 한평의 대표 행사인 나비축제 관람객도 작년보다 올해 부쩍 늘었습니다. 이렇게 큰 거는 처음으로 보고 뭐 앞으로도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금이라는 게 부의 상징이니까 기분은 좋아집니다. 6년 전 황금박쥐상 절도 미수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한평군은 새 전시관에 방탄유리, 동작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등 보안에도 크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 종묘 정전에 왔습니다. 종묘 정전이 5년간의 대규모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다시 공개됐습니다. 최근에 몇 번 왔었는데 계속 공사 중이어가지고 가장 보고 싶었던 정전을 못 봤어요. 오늘 다시 보니까 너무 근사하고 너무 훌륭합니다. 총 19칸으로 구성된 종묘 정전은 좌우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기와와 월대 일부가 파손돼 2020년부터 보수 공사에 들어갔는데 30년 만에 이뤄진 역대 최대 규모 공사로 공사비만 약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존 공장제 기와는 모두 걷어내고 장인이 제작한 수제기와 7만 장으로 교체됐습니다.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제 기와나 전통 소재 단청 등을 통해서 정전의 건축적인 미학적인 부분도 훨씬 더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통 소재를 이용한 기법으로 외부 단청도 다시 채색했고 시멘트로 덮였던 정전 앞 바닥엔 수제 전도를 깔았습니다. 수제로 하다 보니까 표면도 좀 자연스럽게 굴곡이 있고 평평하지 않고 그래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고즈넉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통 기법으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한 종묘 정전에선 종묘 대제가 거행됩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조선 왕실 제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종묘 대제는 5월 4일 6년 만에 일반에 공개됩니다.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네, 새 교황을 뽑는 절차인 콘클라베를 앞두고 바티칸 추기경단 일반회의가 현지 시간 오늘 본격 시작됩니다. 추기경 일반회의는 새 교황 선출에 앞서 서로를 평가하고 탐색하는 일종의 선거운동 기간으로 콘클라베는 이르면 다음 달 6일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투표권이 있는 추기경은 135명인데 이탈리아 매체가 차기 교황 후보군으로 지목한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도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문화축제 도중에 차량이 돌진해 적어도 11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는데 테러 조직 연루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정색 SUV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도로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부상자들이 누워있고 일부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송됩니다. 주말인 현지 시간 27일 저녁, 캐나다 밴쿠버 시내 한 거리에서 차량이 돌진해 어린이 등 적어도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중상자가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필리핀 전통 축제인 라푸라푸데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He just pushed the gas all the way through the whole block right there, crashing into like everyone in his way. 운전자는 캐나다 거주 30대 남성으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차량 돌진 사건은 총선을 하루 앞두고 벌어졌는데 경찰은 테러 연계 가능성은 없으며 운전자 정신과 이력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범죄 동의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the evidence in this case does not lead us to believe this was an act of terrorism. That the person we have in custody does have a significant history of interactions with police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related to mental health.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로 캐나다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켄신 밴쿠버 시장은 믿을 수 없는 비극 앞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열렸던 서울 하프마라톤에서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는 서울시와 조선일보, 서울시 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 하프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유쾌한 현장의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총 참가자 2만 1,700여 명이 함께 서울 도심을 달렸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선선한 바람도 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달리기 좋은 날이었는데요. 거리의 시민들도 참가자들에게 화이팅을 외쳐줬습니다. 한강의 마포대교를 가득 메운 채 함께 달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마치 봄날의 축제 같은 모습인데요. 요즘 2030 세대에서 달리기가 열풍이라고 하는데 젊은 참가자들이 많았다고요. 네, 어제 참가자 중에서 2030이 70%가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러닝은 혼자 하는 운동으로 알려졌는데 젊은 세대는 함께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어제는 함께 뛰는 러닝 크루들이 특히 많았는데요. 젊은 세대의 달리기에 대한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함께 달리면서 힐링을 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영남 남부와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에 따라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위험이 더 커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까지는 경기 서부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2도, 대구 24도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